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도시이야기 코너 맡고 있는 김진애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 꽤 코가 맹맹하지요. 평소에도 맹맹한데 오늘은 더 맹맹합니다. 요새 며칠 동안 너무 더워서 밤에 좀 잘 때도 에어컨을 틀고 자니까 이건 목도 가고 말이죠. 코가 맹맹해지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맹맹한 소리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소리가 특이한 모양이에요. 제가 이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달라진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 시그니처가 확실하게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게 어디 이렇게 강연장 같은 데 가서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누가 내 목소리 듣고 뉴스공장 이러고요. 그 다음에 택시 탈 때는 뭐 어김없습니다. 어디 가주십시오 그러면은 뒤돌아보시면서 뉴스공장. 하물며 시장에서 가령 뭐 제가 그 광장시장 같은 데 잘 놀러 가는데 광장시장 가서도 거기 사장님, 조그만 가게 사장님도 김어준 뉴스공장 뭐 이러고서 하니까 김어준의 목소리만큼 시그니처가 강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꽤 시그니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웃음소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 웃음소리에 대해서 사실은 평소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컴플렉스 비슷하게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자가 너무 호탕하게 웃는다. 너무 그렇게 크게 웃지 마라. 뭐 입도 좀 가리고 웃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저 뭐 그냥 살고 있는데 뉴스공장 출연하면서부터는 그 목소리에 반했다. 그 웃음소리에 반했다.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웃음소리에 반했다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렇게 공식 속상에서 이렇게 호탕하게 웃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게 너무 통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김어준 공장장님께 처음 반했던 게 그 목소리 때문에 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징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주말 특근 까지 제가 불려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주옥 같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7월 29일 토요일 오늘 뉴스공장 주말 특근 이번 주에 특히 주옥 같았던 내용들만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가 듣고 있으니까 지난 한 주에 김어준 공장장이 완전히 꽂힌 이슈가 신재생에너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코너를 들은 것 같은데, 특히 탈원전, 에 관련돼서 아마 관심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이제 생기신 것 같은데요. 주목해야겠습니다. 정말 원전으로 생산된 전기요금이 과연 가장 저렴한 건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미국과 영국의 정부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었는데요. 에너지기술평가위원장을 지낸 안남성 한양대학교 교수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탈원전 논란 중입니다.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원전이 가장 싸고 탈원전은 전기요금을 결국 높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조만간 원전보다 훨씬 더 저렴해질 거라는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각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이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좀 오늘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기술평가위원장을 지낸 한양대 안남성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이게. 예,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희가 이걸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 자, 우선 이 보고서가 나왔다는 제가 기사를 보고 이거 우리가 여태껏 알고 있던 상식과는 다르다. 원전이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하다.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논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태양광 예를 들어서 회사가 예. 태양광이 더 싸다. 이런 주장은 예전부터 해왔지만 미국과 영국 정부에서 태양광이 곧 더 원전보다 저렴해질 거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영국 어떤 정부기관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겁니까? 미국은 그 EIA라고 해갖고요. 예. 에너지 인스티튜트 오브 에이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에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그 모든 에너지 그 자원에 대해서 예. 그 얼마 정도가 앞으로 있고 가격은 어떻게 바뀔 거고 뭐 특히 이제 발전 단가 같은 거 전기를 생산할 때 어떻게 변할 건지 이제 미래 뭐 예를 들면 뭐 한 30년 후에는 어떠한 에너지 믹스를 가지고 갈 건지 이런 내용들 이렇게 전망하는 내용이 그 보고서고요. 매년 내는 거군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의 그 상무성이라고 이제 뭐 상무성이요? 얘기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거기도 이제 지금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에너지 문제는 중요한 정책이니까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게 많은데 거기 또 원자력도 같이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특히 이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인포메이션을 투자가한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상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영국에서 이제 그 매년 예. 앞으로 이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펼칠까 그 기준이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단가니까. 예. 근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태양광 혹은 풍력을 합친 이런 재생에너지 쪽이 얼마 있다가 더 원전보다 싸진다는 겁니까? 아니 뭐 한 10년 이내 이게 10년 이내요? 이내로 이렇게 뭐 싸진다 이렇게 많은 거기 보고서 2025년 6년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단가가 전체적으로 확 떨어지는 예. 것은 지금도 태양광하고 풍력 쪽은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뭐 원전 얘기를 단가 얘기로만 할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돈 얘기를 하니까요. 저쪽에서 더 싸다고. 그러면 7년이면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태양광의 단가가 점점 떨어지고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데 예. 저는 사실 태양광 발전 이야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들었지만 곧 상용화될 것이다. 곧 얘기만 들었지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태양광 발전 단가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이유를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재밌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미리. 2000년도에 아니 이제 우리가 2000년도에 우리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이제 미국 월가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네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태양광 같은 게 정부 보조금으로 굉장히 운영이 이제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언젠가 되긴 될 테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아니, 뭐 그때, 이런 그 의미죠. 당시에요. 근데 보조금 운영되다 보니까 정부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줄였습니다. 보조금을 안 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특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이런 태양광을 대대적으로 하던 나라들이 다 취소를 했습니다. 보조금 없어져가지고. 그런 이제 문제가 된 게 중국이 거의 한 70% 80%를 이제 공급을 하던 나라인데 이미 공급을 하려고 생산을 해놓은 그런 태양광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태양광들을 중국에서 보고했어요. 사실 거의 뭐 판넬 같은 거를. 근데 너무 싸게 들어오니까 사실 이제 독일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는데 다 그 부도가 났습니다. 중국 때문에. 중국 업체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중국이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장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중국은 그걸 덤핑을 해서 다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격이 한번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역설적으로 원래 이 태양광 같은 이런 기술들은 그 보급이 많이면 될수록 보급이 2배가 되면 가격이 한 3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보급이 더디고 보급이 더디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 선순환을 지금 가져온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게 보급의 규모의 경제 이제 그걸 이룬 상태가 지금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이 확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를 뭐 많은 나라들이 다 도산을 했지만은 우리나라에 뭐 신성솔라나 한화나 이런 회사들은 참 어렵게 이제 그걸 지탱을 했고요. 중국이 근데 그 남는 물량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뭐 반값으로 처리한다든지 하여튼 뭐 엄청 싸게 덤핑으로 다 처리를 하는 바람에 태양광 가격이 떨어지고 그 가격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 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급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그 논리에 따라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기술 개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여를 했지만은 이상한 굉장히 효과네요. 제가 판단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럼 전문가시니까 지켜봤더니
최근 10여 년간 왜 태양광이 확 떨어졌나 네, 단가가. 그게 아마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중국도 늘어나는데 중국은 지금 워낙 세계에서 가장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보급된 나라입니다. 거기는. 오히려. 네, 그래서 뭐 태양광도 중국 내수 시장에서 많이 소비했겠네요. 그러면 내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세계 시장의 한 2분의 1을 차지하는 절반이. 네, 중국에 다 있기 때문에요. 그 산업 태양광 산업도 굉장히 발달이 됐고 풍력도 대규모로 이제 공급하다 보니까 기술도 굉장히 발달이 되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은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몰랐네요. 중국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세계 최고다. 기술,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미국, 영국의 보고서는 이런 시장 상황을 간주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예. 결국은 원전보다 태양광 풍력 발전 단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7년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순환에 의해서 네. 태양광이 더 보급되고 가격은 더 떨어지고 아까 제가 보급의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선순환이 계속되면 태양광은 분명히 태양광이나 풍력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데 비해서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미국과 영국의 원자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를. 미국은 4기 정도, 영국도 그런데요. 그런 원자로들이 실제는 이제 예전에 했던 원자가 아니고 새로운 원전입니다. 좀 안전성 같은 걸 강화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비용이 비싸지고 특히 규제기관이 새로운 규제 사항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원전을 다른 이유로 찬성하는 건 모르겠는데 더 싸서 찬성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점점. 그건 이제 뭐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건설하려고 하는 원전은 이미 신고리 3, 4, 5개 건설이 됐고요. 지금 5, 6호기도 사실 같은 노형이고요. UAE에도 똑같은 이제 원전이 이미 수출이 돼서 아까 지금 규제의 어떤 불확실성 같은 건 상당히 그런 데 비해서는 이제 작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용 해결료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물론 비용이 현재는 반영이 돼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평가를 할 겁니다. 할 때 이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원전이 이제 수명을 다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이후에 처리한 비용을 왜 빼냐.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원전의 그 가격이 제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양이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너무 적게 잡혔다. 마지막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도 실제 이제 가봐야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대로 하나의 논쟁거리인데 제가 이제 그럼 원전 아니면 뭘 할 거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7년 정도면 단가가 원전보다 더 싸진다고 하면. 그건 이제 미국의 경우에. 영국, 미국 보고서인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7년이면 사실 금방이거든요. 네, 금방입니다. 조만간이라는 게 7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경제성도 아주 좋아질 거라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예상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전문가 보시면.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2040년까지 신재생 20%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 공약을 내세우고 지금 추진을 아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같이 그 태양광이나 풍력의 가격이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는 걸 이제 인지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를 이제 시작하겠죠. 이제 정부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예를 들면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지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앞으로 산업부나 환경부나 이런 정부 기관들이. 그래서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정부가 통합을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걸 아마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서 통합을 해서 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물론 가격은 떨어지지만 그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규제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요. 그 한 부처의 힘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강력하게 그런 의지를 내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정부가 통합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20% 목표 달성을 하려면요. 정말 혁명적인 말씀드린 대로 그 사고 방식, 우리가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보조금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갖고는 절대 달성 못하고요. 그거는 거의 실험적인 수준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태양열 판넬로 자기 집
전기를 해결한 데 수준이지 그게 뭐 정부 시책 수준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당연히 그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그런 의지를 보이려면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사안을. 예. 태양광이라고 하면 아직도 그거는 기술 개발 중이고 그냥 실험적인 거지. 그건 개인 단위의 주택 태양광 지붕에 설치하는 이 정도지. 그게 정말로 그걸 이제 미래를 우리가 조금만 보면 한 10년만 지나면은요. 요즘 우리 전기자동차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장장치 얘기 많이 하고요. 일반 집에서 지붕에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해서요. 배터리에 저장을 해놓고 내가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또 전기자동차가 와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이제. 멀지 않았다. 미국 DOE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레스된 이게 10년 이내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까지 연결해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호주 이제 보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굉장히 큰 변화가,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저는 태양광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남성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남성 교수님 인터뷰에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9787번님 외에 여러분들께서 도로에 태양광 지별판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760번님께서는 이태리에서는 이미 고속도로 옆으로 태양광 지별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현정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기술은 이미 국내 기술이 세계 정상급입니다. 문제는 국가 정책 의지이고 유저 프렌들리 디자인입니다. 공장장 말씀하신 도로차, 농촌 등에서의 활용은 이미 시제품까지 나온 상용화 단계입니다. 빛, 열, 진동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요. 요새 김어준 공장장님께서 너무 이 신재생 에너지에 꽂혀 있으시고 탈원전에 꽂혀 있으셔서 제가 도시 이야기에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한번 다루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생태도시, 환경도시, 원전에서 탈피하려고 만들어진 이제 생태 개념인데, 언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교통 상황은 어떨까요? 교통정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최초로 제보했던 분이 뉴스공장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 실명을 밝히고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방송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어제 징역 4년이 구형됐죠.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분입니다. 네. 김상우 전 국정원 직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예, 이름도 이제 밝히시고. 네. 예. 방송국에 스튜디오에 나오신 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방송을 잘해주세요. 우선 국정원을 언제 어떤 업무를 하다가 어떤 직급에서 퇴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수사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올 때는 산업 스파이 잡는 일을 하다가 부의사관으로 3급으로 3급 부의사관. 예, 2009년 6월에 퇴직했습니다. 예, 임원급. 근데 왜 퇴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시기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바로 다음 달에 퇴직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96년, 7년 이때 당시 안기부가 예. 김대중 대통령 선거에 15대 대선에 개입을 해서 북풍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걸 총풍도 했었고 제가 이제 사전에 막았었거든요. 막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댓글 사건 이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김대중 후보 낙선을 위한 북풍 공작. 예, 네, 이게 있었죠. 그것의 뇌관을 제가 이제 당시 박지원 평민당 기조실장을 통해서 네. 뇌관을 사전에 제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한마디로 이제 정권을 뺏기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거 아니냐라고 찍힌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미.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여를 했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통령이 되신 뒤에 당시 안기부를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안부를 묻다 보니까 만천하에 김상욱이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결국 공표하는 결과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제가 이제 지켜왔겠죠. 아주 굉장히 나쁜 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가 본부에서 산업 스파이 검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천으로 보내더라고요. 네, 자천이 되셨고. 인천에서 원래 1년 부서간 이동은 1년이 되지 않으면은 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9개월 만에 그때 다시 원세훈이 오더니 2009년 2월에 원세훈이 와가지고 제가 2009년 3월에 다시 일주일간 조사받고 그 DJ 당선에 대해서는 그때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거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않고 98년도에 정권이 바뀐 뒤에 약 500여 명이 안기부를 떠났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살생부를 김상욱이 네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조사를 일주일간 하더라고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 아니죠. 살생부를 제가 살생부를 만들 정도로 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게 이제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래도 인사조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대구로 뭐 하여튼 자청하게 됐었는데 그랬는데 대구에서 있는데 2009년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는데 연화장으로 이렇게 화장하는 그 장례 차량이 중계되고 그랬었어요. 생중계했죠. 전국민이 다 봤죠. 그걸 보면서 직원들이 그 고인을 폄훼하는 굉장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화장 장면을 보고 국정원 직원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 제가 차마 방송에서는 하기 어려운 욕설을 막 하더라. 뭐 그런 얘기. 잘 죽었다 한마디로 이런 식의.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도저히 제가 있을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디서 보니까 당시 97년에 김대중 후보 낙선 북풍 공작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신데 근데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나는 조직원의 의무를 저버렸지만 야당 후보를 용공 조작해서 빨갱이로 모는 것은 그걸 막은 시민의 의무는 지켰다. 그러니까 조직원의 의무를 저버렸으나 시민의 의무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후배들에게 하셨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국정원 내에 그런 김상욱 씨의 발언에 공감하고 그렇게 유사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댓글 사건이 이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던 거죠. 제가 후배들이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용공 조작을 막았다라는 것은 다 알려졌어요. 국정원 내부에서는 그걸 이해하고 그런 따라준 후배들이 꽤 있었어요. 국정 내부에 있어요. 그 후배들이 제가 퇴직한 이후에 내부에서 있었던 부조리한 면들을 이 얘기를 토로를 하고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댓글 사건도 캐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선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 김상욱 씨가 나오면서 했던 나는 시민에서 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동조했던 내부 직원들 중에 일부가 와서 선배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이제 국정원 내부에 이런 토로하는 과정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나온 거군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전개 상황을 압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대북 심리전하는 부서가 북한이 아니라 국민들 상대로 심리전 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국민이 마치 적인 양 하고 국민들 상대로 심리전을 한 건데 당시에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은 분명히 댓글 작업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사람들이 눈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 저도 당시 이제 나는꼼수다라는 방송을 하면서 4대 보험 되는 곳에서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댓글이 달리는 게 그 출퇴근 시간이 너무 일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역삼동 오피스텔 앞 대치 상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모 직원이 자기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다 문을 닫아줬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문을 사이에 든 대치국면이 벌어졌잖아요. 그 직원은 당연히 회사라고 하죠. 국정원 직원은. 네. 예.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을 것이고 조직적으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아니 저걸 왜 그냥 내버려뒀나. 들어가는 걸. 저 문을 당장 부셔서라도 그 노트북이랑 그 휴대폰을 빨리 접수해야 되는데 저걸 왜 못하고 있지?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보면서. 네. 그때 그 현장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며칠간 해서 이제 현장도 확보를 했고 대상도 특정을 했고 그랬는데 제가 왜 직접 안 가셨어요 그때? 절름발이로 위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왜 위장을 했냐면 장비가 필요한데 가장 긴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목발이 가장 길더라고요. 그래서 목발을 가지고 문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 문에 먼저 걸어야 되겠다. 문 열리기만 하면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노트북이고 휴대폰이고 증거물을 찾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증거물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근데 이제 막상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 이제 전부 다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카메라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카메라에 익숙치를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이걸 전직 선배가 아무리 불법 현장이지만 후배를 이렇게 제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렇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길이 남을 텐데 안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무슨 뭐 현행범을 잡으면 머리카락이라도 잡으면은 경찰들 특진을 한다고 그래서 뭐 다 달라들고 한다는데 내가 공명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꼭 내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그때 민주당원들을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틀림없이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할 거다. 그건 100%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폭행 사건이 있으면 단순 폭행 정도로 입건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정권을 놔두고 싸우는 건데 반드시 확보해라. 반드시 다른 거 필요 없다. 들어가면 노트북과 랩탑이 있을 건데 랩탑은 필요 없고 핸드폰과 노트북을 반드시 확보를 해라. PC는 필요 없고 노트북과 뭐 그것만 잡으면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밖에 서 있는데 들어갔던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국정원 직원 아니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들어갔어요. 이런 게. 그걸로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현장을 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아니 저는 저 장소를 특정할 정도의 정보면 대단히 고급 정보 선수가 했을 텐데 어떻게 저 앞에서 아니라고 하고 그냥 문 닫고 나왔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왜 대치하고 있지? 바로 문 닫았으면 따고라도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래봐야 결국 죽었으면 죄고. 그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처리하고 있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천재이루의 기회였잖아요. 결정적 찬스였는데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돌아설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출되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 무지하게 꼬이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 다음날? 그랬죠. 그날 밤에 이미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사고를 쳐도 크게 쳤는데 이걸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나? 5년 뒤는 또 기약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대선 이틀 후에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주진우 기자와 함께 아주 긴 터널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최고 권력이 직접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상태에서 5년간을 생으로 버텨야 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잘 모릅니다. 그 기분을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 순간 후회는 안 하셨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사건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정말 고생하셨죠. 예, 근데 이제,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그런 후회를. 그건 했죠. 정말 후회가 되셨겠죠. 예, 그게 지금도 후회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5년간 이제 겪어본 사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5년간의 압박. 그런 압박은 이제 상상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겪으면 엄청난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과 일상생활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또 국정원 대변인이 언론에 대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조직을 팔아먹은 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국정원 내부에 제가 이제 그 입사 동기들로 이루어진 친목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동기회에서도 제명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동기회도 보내받고 굉장히 힘들었죠. 네. 굉장히 집에서도 굉장히 우울증 겪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아내는 갑자기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들이닥쳤고 이미 검찰에서 네. 저처럼 다음날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그래 둘이서 이제 집사람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뒤로 이제 무슨 상당히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좀 엉망이 됐습니다. 예, 다 망가지죠. 예. 자, 오늘은 말이죠. 일부로 하죠, 일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한 번 더 오시죠. 휴가 가야 되는데요.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오시죠. 예. 다시 한번 오시길 하겠습니다. 김상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김상욱 씨의 인터뷰에 많은 청취자들께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029님은 가슴 뭉클합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1772번님은 김상욱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3338님의 문자도 감동적인데요. 촛불의 국민이 당신 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새로운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정원 내에서도 적폐청산 TF가 구성돼가지고 원세훈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또 이제 공개되고 이러고 있는데 국정원 대선에 대한 댓글 사건 등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치밀하게 적폐가 청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의 이름 없는 코너. 사실은 이름이 없는 게 가끔 더 유명해질 때가 있어요. 저는 노회찬 대표님께서 이름을 안 정하시는 게 그거를 노리시는 게 아닌가. 이름이 없음으로 해서 더 유명해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코너죠.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최고의 인기 코너. 예. 아직도 제목이 방송 코너만 진행하고 나면 새로운 제목들이 문자로 오는데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건 노르가즘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송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혹시? 원래 인기가 높긴 했습니다만 대표님이 후에 좀 달라진 점이 없나요? 예, 제가 뉴스공장 직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자, 일주일간의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 사건, 사고들을 노회찬의 시선으로 정리하는 시간인데, 자,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추경 가지고 하루 이틀 막 떠들더니 다 잊혔어요. 다 잊혀져가지고. 네. 다 잊혔는데, 어쨌든 일주일 내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합의를 했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을 해가지고 정족수 부족한 사태 벌어져서 이제 민주당이 잘못했다, 안일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계획은 원래 그 야당들의 그 여야가 합의한
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이 합의한 그 내용에 의하면은 저도 이제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통화로다가 서로 이제 그 당시 그 공유했던 게 뭔가면 새벽 1시에 예. 23일이죠. 그러니까 22일이 토요일인데 네네. 21일 금요일 날 이제 처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22일 토요일 날 새벽 1시에 예결특위를 열고 예. 새벽 2시에 예. 그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통과시키자 해가 합의를 했어요. 새벽에 전격 통과시키자. 예, 예. 이 합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예. 들고 나온 거지. 들고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 만약에 우리- 그렇게 됐으면은 자유한국당이 왕따 되는 모양새 플러스 추경에 끝까지 반대한 모양새 이렇게 됐겠죠. 예,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참여하겠다. 참여해서 반대 표결할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새벽에 하기는 어렵고 자기들이 연락도 해야 되니까 네. 아침에 하자. 아침 9시 반에 하게 하면은 자기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자유한국당에서 뭐 국회의장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연기된 겁니다.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9시 반에 나타났어요. 네. 그러다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는 네. 자유한국당이 오면은 정족수는 되는 거고 정족수만 되면은 그 사람들 다 반대 표결하더라도 네. 통과는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미뤄뒀던 그런 이제 외국 출장이나 이런 것들 예. 더 미루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예. 사실 그러면서 다른 그 뭐 두 개 야당의 때 이 원내대표들도 그래서 불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45일간 끌어왔던 게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 9시 반 좀 지나서 10시 가까이 되니까 들어왔어요. 예. 들어오더니 표결하려고 하니까 싹 다 나가버리는데 자기들이 나가버리면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 예. 의사 정족수 예. 더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또 그럼 집에 갔느냐? 집에 안 가고 또 근처에서 근처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잠복하면서 보고 상황.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나온 상태에서 아마 계속 진행됐으면 또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쌤통이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개기고 있었지. 쌤통이다. 저런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급한 일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가 빠질 것이다. 자리가 빠져 정족수가 안 되면 그 책임은 또 여당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아무래도 책임지고 여당을 향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나름의 전략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 처음에 근데 이런 건 전략이라고 안 합니다. 이런 용어는 이런 데 쓰는 용어는 잔머리라 그러죠. 잔머리는 굴리는 거고 전략은 수립하는 거고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런 걸 전략이라 그러면은 전략이란 모욕이죠. 성공은 했지만은 전과가 늘었죠. 전과가 늘었죠. 이제 요주의 대상이 된 거죠. 약속을 해도 이제 끝까지 믿을 수는 없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죠. 전략이 아니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큰 뉴스는 캐비넷에서 나왔던 문서도 있지만 그 두 개 다 여쭤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과거에 회의록이 제출됐는데 다 지우고 복원됐죠. 지우고 제출됐던 게 이제 복원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굉장한 내용이 많습니다. 뭐 언론을 지업해라. 그 언론 지업해라고 뭐 국정원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총선 후보 등록 시작되면 현장에서 교통 정리를 해줘라. 그리고 뭐 후보 검증, 그러니까 후보를 사실상 국정원이 세운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이고 당시면은 한나라당이겠네요. 한나라당의 지자체 혹은 총선 후보를 사실상 국정원이 세운다라는 식으로 발언하거든요. 그리고 교통정리도 해줘라. 교통정리가 뭘 의미하는지.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법률적으로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보이지만은 과거에 3.15 부정선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유당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가지고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겁니다. 맞습니다. 선거 내용 결과 다 조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정권이 날아가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절에도 그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물러났는데 4.19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일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고됐는지. 왜냐하면 이걸 해놓고 국정원이 이걸 실제로 했다면 내가 볼 때 한글로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일을 한 국정원장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무공을 세운 장군이 왕에게 자기 무공을 감추는 일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보고됐고 보고를 받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구체적 근거를 갖다가 이제 구하기 위한 찾기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부정이거든요. 국정원장이 특정 정당의 국정원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특정 정당 후보를 사실상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교통정리도 해라.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시 여당 후보가 상대하는 야당 후보가 좀 세면 그쪽에 맞타당을 한다든가 정리를 좀 해주라는 거죠. 뭐 여당끼리 후보가 좀 많으면 좀 낙점한 사람 외의 사람들은 털어내게 해주고 뭐 이런. 국민이 뽑아야 되고 정당이 그 내부 후보자를 가려야 되는데 국정원이 나타나가지고 정리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레밍 의원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네.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당정청이 아니라 당정청국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실제로 국정원은 지금도 이게 정확하게 그 진상들이 다 안 밝혀지고 있긴 한데 그 당시 국정원은 자유한국당의 내부 기관인 거죠. 이렇게 되면 한 몸이었어요. 한 몸. 진정한 협치를 갖다가 한 거죠. 한 몸이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과 청와대가 전국을 주도하고 밖으로는 이제 그 간판은 이제 정당 이름을 걸었지만 실제 일은 여기서 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여지는 문서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뭐 TF가 활동을 시작하면 더 많은 문서가 나오겠죠. 자,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캐비넷 문건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은 MB 시절에 제1롯데 인허가 문제 관련 문서가 등장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 문건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문건이 롯데월드 건물을 짓는데 왜 문건이 국가안보실에서 나왔느냐. 사실은 이 내용에 국방부가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국방부가 그 롯데타워를 갖다가 세우는 걸 반대해 왔는데 그렇죠. 그걸 MB 대통령이 그걸 누르고 이제 2009년에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누르는 과정에서 국방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기구인 국가안보실을 이용해서 국방부를 눌러설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조정 결과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활주로를 갖다가 3도 각도를 갖다가 틀어서. 3도 틀어가지고 왜냐하면 원래대로 놔두면은 비행기가 유사시에 그 롯데타워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이착륙을 못하니까 그렇죠. 발진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활주로를 갖다 트는 방향 롯데월드로 옮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죠. 활주로를 또 틀어가지고 이걸 어거지로다가 이제 건물 준공을 갖다 허가를 갖다 한 건데 그 과정에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을 통해 가지고 국방부를 누르고 조정했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 생산은 MB 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캐비넷은 박근혜 캐비넷이거든요. 박근혜 청와대 캐비넷이라는 거죠. MB 때 이걸 제가 보면 치우고 갔는데 다시 이걸 무슨 필요에 의해서인지 MB 청와대 그 박근혜의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다시 재출력해낸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예리합니다.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롯데 인허가 문제를 다시 재론할 이미 허가가 됐고 이 건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롯데를 상대로 해서 뭐랄까요 딜을 하거나 혹은 뭐 할 때 이런 문서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롯데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면세점을 갖다가 처음에 줄 때 빼기도 그렇죠. 했고요. 그 뺀 것도 하나 이제 큰 사연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신동빈을 갖다가 대통령이 직접 만났고요. 또 대통령이 신동빈을 만난 날 최순실하고 통화를 300통 이상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몇 분 동안 30몇 분 동안 10몇 통의 그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30
몇 분 동안 열 몇 통 곱하기 해서 300통이 머릿속에 들어가셨군요. 아, 예, 뭐, 그거. 30 곱하기 10. 어쨌든. 예.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당시 신영자 롯데 부회장. 예. 그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정은호 사건 때문에 네네. 점포 몇 개 이제 입점시키고 그걸로 인한 뇌물을 받는 것 때문에 그 뇌물이 또 롯데 비자금이 됐다는 이유로 자택 수색을 받았는데 그 수색에서 나온 메모에 예. 안종범도 나오고 무슨 경제부총리도 나오고 다 네네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덮었거든요. 예. 수사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롯데와 벌인 여러 일들. 예. 주고받은. 예, 주고받은 예. 그 많은 일들이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를 벌이더라도 직전까지 전 정권이 벌였던 일과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전 정권과의 거래 관계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아주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리한 그 시각을 다른 데서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뉴스 공장이니까요. 매우 설득되는 이론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 전 정권이 롯데하고는 어떻게 했나. 그리고 이번에는 롯데하고 주고받기 위해서 우린 또 뭘 어떻게 주고받을까. 이러는 데서 참고 자료로 필요했다. 아하. 그거 보자마자 이 사건을 이 문서가 나왔다는 걸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문서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청와대 내에서도 어딘지가 좀 주목이 갔고 국가안보실이라면은 수긍은 되는데 왜 이미 건물이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허가가 난 건데 네. 물론 논란은 컸지만 허가가 난 건데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캐비닛에서 말기에도 나왔느냐, 예, 지나고 나서 나왔느냐. 예. 그것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거의 9년 후에 나온 거예요. 예, 여전히. 9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이라는 게 뭐 거대하지도 않는데 다시 가져온 거다. 탐정입니다. 탐정. 예, 이건 탐정적 사고를 하는 분들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탐사 정치라고 하죠. 탐사 정치. 매우 일리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소수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살아가기 힘들죠. 아니 뭐 생존이야 뭐 다르게도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예. 노르가즘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회찬 의원님 매주 명언을 남기시는데요. 이슬아님께서 아주 극찬을 해주셨는데 노회찬 의원은 뇌생남입니다. 유머의 통찰력까지. 그 다음에 4839님께서 여러분께서 노회찬 원내대표님 코너에 주 2회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좀 아껴줘야 됩니다. 이거 주 2회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거 공장장이 워낙 뉴스 생산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어서 토요일 아침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토요일 아침인데요.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한 보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니실 겁니다. 차 막히고 날씨는 덥고 참 뭐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름 휴가라고 하는 게 여름의 여행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온 국민이 다 한 번은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간 아니냐. 그래서 뭐 휴가도 휴가지만 저는 이 여름 휴가 여행을 그 내 마음속의 공간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뉴스공장 주말 특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목요일날 도시 이야기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